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마지막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가 뽑은 글로벌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TV 토론에 쏠렸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후보는 각종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세금과 같은 경제 문제에 더해 이민자, 낙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대선 레이스의 초반 승기는 누가 잡았을까요? 앞으로 나올 분석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은 빅테크 기업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는데요. 이에 앞서 애플은 올해부터 탑재할 인공지능 기능을 유럽에서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면서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회의 앱 끼워 팔기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역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애플과 MS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마존이 시가총액 2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시총 2조 달러 돌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 이어서 미국 기업 역사상 5번째입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꾸준히 몸값을 불려왔는데요. 인공지능 붐을 타고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하면서 이제는 유통뿐만 아니라 AI 업계 선두그룹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오랜만에 큰 전기차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렸던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 리비안에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보면 우선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이후 4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는 건데요. 이번 결정이 윈윈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엔 또 우르슬라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연임 도전에 1차 파란불이 들어왔죠. 유럽연합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폰데라이엔을 차기 집행위원장 후보로 확정했는데요. 다음 달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 인준투표에서 전체 720석의 과반 이상이 지지하면 연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상 이번 주 주요 뉴스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빅 경제 이슈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 위반 딱지를 받았습니다. 빅테크 갑질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디지털 시장법이 올해 3월 도입된 뒤에 이 두 기업이 첫 타겟으로 그 물망에 갇히는 모습인데요. 아직은 잠정 결론이고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서 최종 결론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만약 확정되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이한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25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앱 끼워 팔기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집행위는 MS가 2019년 4월부터 화상회의 앱인 팀스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앱과 묶어서 판매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는데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EU는 MS가 자사 통신 제품인 팀스를 통해 경쟁사들에 비해 과도한 이점을 취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MS가 시정에 나서지 않으면 예비 결론이 최종 결론으로 이어져서 막대한 과징금을 물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앞서 MS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제품군에는 팀스를 포함하지 않고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하긴 했는데 집행위는 그 정도로는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가 이미 MS 측에 발송됐고요.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 방안 등을 담은 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MS가 EU로부터 받는 압박은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EU는 MS가 이 오픈 AI와 협력하고 있는 것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S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회사가 새로운 기술인 AI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맞냐는 건데요. 현재 EU는 이를 전면 조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지난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총 130억 달러를 투자해 오픈 AI 지분 49%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MS뿐만 아니라 애플도 지금 디지털 시장법 위반 잠정 결론 통보를 받았는데 애플은 뭐가 문제입니까? 네, EU 집행위는 애플 앱스토어가 고객에게 다른 구매 방법을 자유롭게 안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부 결제 사이트로 연결될 때 개발자에 부과하는 수수료도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위는 애플 측 반박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3월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요. 최종 확정되면 애플은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 시장법의 첫 위반 사례가 됩니다. 애플의 과징금이 수백억 달러로 추정되는 만큼 이 과징금을 낮추기 위해 애플이 EU 법원을 통해 또 다른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년간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또 얼마나 강하길래 지금 과징금이 수백억 달러까지 지금 부과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유럽에는 빅테크 규제 양대축인 DSA와 DMA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 이 DSA는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나 유해 콘텐츠를 막기 위한 법인데요. 특징은 이 법에서 VLOP라는 게 있는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말하고요. 바로 빅테크들을 겨냥한 겁니다. VLOP로 애플, MS, 아마존 등 19개사를 지정해 더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MS와 애플의 사례에 적용된 디지털 시장법, DMA는 간단히 말해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빅테크들이 타 사업자들은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정보 데이터를 통해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점유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일어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어떤 경우가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해당됩니까? 네,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맛집을 검색하면 구글 지도 후기, 네이버 지도 후기가 골고루 떠야 하는데 구글 지도만 뜨게 하거나 돋보이게 뜨게 하면 갑질로 봅니다. 또 빅테크들이 쌓아온 검색 정보나 사용 패턴 등 사용자 정보를 사용하려면 경쟁 업체와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두 법의 과징금은 아주 무거운데요. DSA를 어기면 글로벌 연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고 유럽 시장 퇴출도 가능합니다. DMA 위반은 최대 10%를 물어야 하는데 반복 위반하는 등 상습으로 드러나면 과징금은 20%까지 올라갑니다. 애플의 재작년 연매출이 3,943억 달러, 약 530조 원인데요. 이걸 고려하면 과징금으로 50조 원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어마어마하군요. 자, 그런데 EU의 빅테크 규제는 이 두 개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또 있습니다. 바로 EU가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AI 규제법인데요. 다음 달 발효될 예정이고 전면 시행은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 중반부터입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AI는 더 까다롭게 조사받고 규제도 엄격한데요. 개인의 특성과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 점수를 매기는 AI 기술은 원천 금지되는데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도 사실상 금지되는 겁니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메타 등 기존 빅테크들은 AI 기술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싹을 잘라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메타에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타 AI가 소셜미디어에 공개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이에 메타는 해당 규제로 당분간 메타 AI를 유럽에서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메타는 현지 정보를 넣지 않고 이용자들에게 이류의 경험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일랜드 당국의 요청은 유럽을 혁신과 AI 개발 경쟁에서 후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금 언급해 주신 메타처럼 사업을 보류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 조사 언급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부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조사 결과에 상관없이 이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빌 코바치치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 반독점 전문 교수는 이 쏟아지는 소송과 조사는 기업의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는 시점이 온다면서 설령 그 기업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의미에서는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하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올해 들어 전기차 수요가 뚝 떨어지면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시장에서 멀어졌는데요. 이 시선이 인공지능에 꽂혀 있는 동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자율주행 기술은 업그레이드와 노하우 축적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눈길이 가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 구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전면 오픈한다. 임선우 캐스터와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운전자가 없는 로봇 택시를 이제 누구나 탈 수 있는 서비스로 상용화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글 알파벳의 로봇택시 자회사죠. 이 웨이모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그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무인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웨이모 앱과 신용카드만 있으면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기자 명단에 등록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다소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자 명단은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네. 가장 먼저 로봇택시 시장을 개척한 웨이모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시범 운영을 해왔고요. 지난해 말부터는 제한되긴 하지만 유료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서비스를 전면 개방하기로 하면서 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당장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상용화를 시작해도 무리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웨이모는 샌마테오 등 7개 도시에서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뉴스를 봤을 때 일단은 좀 놀랐고요. 그다음에 좀 의문이 생겼는데 테슬라가 아니고 구글이다? 자, 이런 거는 로봇택시는 사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올해 이제 뭐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웨이모가 치고 나가면 김이 좀 빠지는 거 아닐까요? 네, 실제로 틈만 나면 이 로봇택시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 머스크 덕에 오히려 알파벳이 어부지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저스틴 포스트 애널리스트는 오는 8월에 예정된 테슬라의 로봇택시 데이 행사가 뜻밖에도 알파벳의 호재가 될 것이라면서 시들해졌던 업계의 관심을 다시 살리겠지만 이 행사를 계기로 웨이모가 더 부각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로봇택시 사업이 알파벳의 1조 달러짜리 사업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현재 시총의 절반에 버금가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분석인데 네. 미국의 연간 자동차 운행 마일의 1%만 확보해도 연간 매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계산하면서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알파벳에 대한 투자 등급은 매수를 목표 주가는 20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정리를 해보면 분위기는 머스크가 띄우고 이익은 웨이모가 챙기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고 저 웨이모가 지금 뭐 혼자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자율주행 기술 경쟁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전통 완성차 강자 제너럴 모터스의 자회사 크루즈도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해 10월 있었던 사고로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었는데 최근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재개하면서 추격의 고삐를 쬐고 있고요. 아마존의 죽수를 비롯해 현대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 기업 모셔널 등 새로운 도전자들도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발돋움한 중국도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화웨이와 샤오펑, 리오토, 샤오미, 비아디 등 최근 2년간 자율주행 시스템을 선보인 중국 제조사만 10곳이 넘고요. 중국 최대 검색 기업 바이두는 3년 전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로봇택시 상업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중국 10개 도시로 확대했고 올해 3월에는 우한에서 24시간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전통 강자 일본도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요. 혼다는 일본 택시 업체 데이토와 고쿠사이와 손잡고 레벨4 로봇 택시 크루즈 오리진 500대를 내후년부터 도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쪽도 경쟁이 뭐 만만치 않군요. 네. 다시 테슬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테슬라의 로봇택시 개발은 이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8월 로봇택시 데이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엔 몇 가지 긍정적인 뉴스도 나왔죠. 중국 상하이에서 마침내 완전 자율주행 FSD 테스트 승인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그간 당국의 데이터 규제 탓에 한 단계 낮은 오토파일럿만 제공해 왔는데 지난 4월 머스크가 중국을 직접 찾은 이후 FSD 현지 출시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중국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은 도로 운행에 앞서 지도 제작 관련 자격을 얻어야 하고 또 외국 기업의 경우 허가받은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데 테슬라는 지난 10일 바이두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지도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기로 하는 등 차분히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강도 높은 몸집 줄이기를 이어오면서 당초 머스크가 언급한 전체 인력의 10% 감원을 이미 넘어선 상황인데 그럼에도 로봇택시와 인공지능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다시 신규 채용에 나섰습니다. 테슬라의 채용 홈페이지 대부분은 서비스 어드바이저와 기술자가 차지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자율주행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 부서에서도 제조와 운영,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테슬라 리튬 정제소의 오퍼레이터와 함께 셀 재료 공학, 배터리 안전성 검사 및 엔지니어링 등 여러 연구개발 직무가 개방되면서 테슬라가 셀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부문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죠? 네, 이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켠 채 운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경찰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간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인해 발생한 충돌 사고는 510건, 이 중 14건은 치명적이었고요. 완전 자율주행 FSD 관련 사고도 여럿 보고됐습니다. 리콜 조치 이후에도 사고가 지속되자 당국은 다시 조사에 착수했는데 네. 당장 2달 뒤 로보택시를 공개하기로 한 테슬라 입장에선 기술 결함, 안전 관련 이슈를 떨쳐내기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반된 이슈들 때문에 지금 주가 전망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네, 극단적인 폭등 그리고 폭락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캐시우 다크 인베스트먼트 CEO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와 수익의 90%가 로보택시 사업에서 나올 것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 5년 안에 주가가 1,400% 이상 올라 2,6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로 활동해온 클린 에너지 트랜지션의 페드렉 칸더 CEO는 테슬라의 수익이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90% 대폭락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임선욱 캐스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 이번 주에도 시장은 명확한 신호를 얻지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둔화 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연준이 이르면 오는 9월을 시작으로 많게는 연내 2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고용시장과 경제지표를 지목하며 아직은 너무 이르다는 금리 인하 신중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미셸 보우먼 연준 위원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며 대표적인 매파다운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할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해 시장을 긴장시켰는데요. 들어보시죠. However, we're still not yet at the point where it's appropriate to lower the policy rate. In my view, we should consider a range of possible scenarios that could unfold when considering how the FOMC's monetary policy decisions may evolve. I remain willing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a future meeting should progress on inflation stall or even reverse. Given the risks and uncertainties regarding my economic outlook, I will remain cautious in my approach to considering future changes in the stance of policy. 반대로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둔화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진전과 고용시장의 완화로 특정 시점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그 시점은 향후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significant progress on inflation and the labor market cooling gradually, at some poin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level of policy restriction to maintain a healthy balance in the economy. The timing of any such adjustment will depend on how economic data evolve and what they imply for the economic outlook and balance of risks. I see inflation slowing more sharply next year. 시장에서는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증시 랠리를 놓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낙관론과 거품이라는 비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엔비디아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꿰찼다가 하루 만에 내려왔죠. 이런 가운데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월가 베테랑 펀드 매니저 스티브 아이스먼은 엔비디아의 최근 하락세가 의미 없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는데요. 엔비디아의 강세가 앞으로 몇 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chart on NVIDIA, you can barely see the correction. So, I mean, on a percentage basis, it's down something like 10%, but you have to peer really, really carefully at the chart to see that move. So, I don't think it means anything. As far as I can tell, the NVIDIA story is going to last for years. So, I don't think all that much about the valuation of NVIDIA.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죠. 최근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다소 시들해지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려온 리비안에겐 천금 같은 소식일 텐데요. 시장도 환호하면서 리비안의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 불리는 데나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투자가 폭스바겐과 리비안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리비안에게는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an established EV player that's just had capital issues and supply issues. Huge vote of confidence for RJ and Rivian to get this VW capital in. And I think it's just the start. I mean, this is really ultimately what could be more and more of a partnership that changes the game for Rivian. It's a huge win for both. And I think for investors, a major sigh of relief.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꼭 챙겨봐야 할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날 G2 국가들의 제조업 지표로 시작합니다. 먼저 미국은 공급관리협회 ISM의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나오는데요. 5월까지는 예상을 깨고 2달 연속 위축세가 이어졌죠. 이번에는 제조업 경기가 확장 국면에 복귀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중국은 차이신 제조업 PMI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중소, 중견 기업까지 포함한 지표라 중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다 더 세밀하게 나타내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흐름이 좋습니다. 5월까지 7개월 연속 확장세, 특히 지난달엔 51.7까지 올라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앞서 20일까지의 집계는 15억 달러 흑자였는데 월말까지 얼마나 늘었을지 관심입니다. 그런가면 이날 홍콩 증시는 영국의 홍콩 반환을 기념하는 휴일로 개장하지 않습니다.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 고용지표 릴레이가 5월 구인구직 보고서로 시작됩니다. 수요 흐름을 나타내는 구인 건수가 감소세를 이어갔는지가 관건인데요. 4월엔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고용시장 열기가 식고 있음을 나타냈고 그 결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렸죠. 미국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좀 더 직접적인 시그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꼭 지켜보시죠. 이 밖에 유로존과 우리나라에서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 연준의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인데요. 앞서 금리 유지 결정은 예상됐었지만 이 점도표에 표시된 금리 전망에서 올해 한 차례 인하로 횟수가 축소됐는데 이날 의사록을 통해서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고용 지표는 계속 나오는데요. 6월 ADP 민간 고용 수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통상 목요일에 나오지만 다음 주는 목요일이 독립기념일 휴일이어서 하루 앞당겨서 발표됩니다. 뉴욕 증시도 현지 시간 오후 1시,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 3시에 2시간 앞당겨서 거래를 마칩니다. 자, 목요일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시작합니다. 기존 10% 관세에 더해서 업체별로 최대 38.1%의 관세가 더 붙게 되는데요. 일단 임시 조처 성격으로 하반기 27개 회원국이 모두 승인하면 앞으로 5년간 시행이 확정됩니다. 중국은 당연히 크게 반발하고 있죠.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해 이미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유제품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이슈입니다. 영국에서는 목요일이 선거일입니다. 이 떨어지는 지지율에 리시 수넥 총리가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집권당인 보수당이 노동당에 한참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립기념일 휴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 확인하시죠.
미국 고용지표의 종합판 6월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반에 나옵니다. 여러 개의 수치 가운데 먼저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중요한데요. 앞서 5월 수치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죠. 19만 명 증가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27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고용시장 열기가 쉽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시장의 예상은 20만 명에 못 미치는데 과연 어떤 수치가 나올지 다음 주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 실업률은 4%에서 떨어졌을지 또 시간당 평균 임금은 상승세가 둔화됐을지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빅 이벤트죠.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시장 전망은 영업이익 8조 원 이상인데요. 1분기에 6조 6천억 원이었으니까 상당히 큰 폭의 증가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자,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5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